백만 장자의 손에 땀이 맺혀 있었다. 강지훈은 부산 해운대의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밤바다의 검푸른 어둠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시선은 멀리 부서지는 파도와 낭비되는 빛들 사이에 갇혀 있었다. 7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흐트러짐이 없었다. 은빛 머리카락은 완벽하게 빗어 넘겨져 있었고 맞춤 양복은 그의 꼿꼿한 자세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그는 한국 경제사의 한 획을 그은 거대 기업의 상속자였다.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진 삶. 그러나 그의 내면은 해운대 바다의 깊은 심연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몇 주 전부터 그의 완벽한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주방에서 아주 작은 양의 음식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다. 처음에는 그저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그가 먹지도 않는 고급 식재료들, 이를테면 이탈리아산 올리브 오일이나 프랑스산 치즈, 혹은 전날 저녁 식사에 쓰이고 남은 랍스터 살 같은 것들이었다. 양이 너무 미미해서 누군가 훔쳐갔다고 생각하기엔 우스울 정도였다. 하지만 그 기묘한 현상은 매일같이 반복되었다. 지호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고 그 의심은 작은 가시가 되어 그의 완벽한 세계를 찔렀다. 이 저택에는 그를 포함하여 4명의 사람이 살고 있었다. 70년 동안 그를 보필해온 비서 박준호, 60대 중반의 집사 최영감, 그리고 5년 전부터 일하고 있는 가정부 이미영이었다. 이미영은 늘 조용하고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여성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늘 눈에 띄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와 개인적인 대화를 나눠본 적이 거의 없었다. 그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방을 정리하고 그가 출근한 후에는 저택 전체를 관리하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늘 온화했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것을 숨기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었다. 지훈은 그것을 무심코 넘겼었다. 하지만 이제 그의 의심은 그 조용한 여성을 향하고 있었다. 최영감은 평생을 이 집에서 보낸 사람이었고 박준호 비서는 그의 오른팔이었다. 그들이 이런 하찮은 짓을 할 리는 만무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이미영 뿐이었다. 지훈은 분노보다는 호기심을 느꼈다. 도대체 왜 그녀는 매일 그에게 수십 년 치의 급여를 주어도 못 미칠 물건들을 훔쳐가는가? 그는 그녀가 배고파서 그런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그녀는 늘 깔끔한 차림이었고 식사도 항상 제때 챙겨 먹었다.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다. 그날 밤 지훈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 모호한 의심 속에서 살 수는 없었다. 그는 직접 진실을 확인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마쳤다. 이미영은 늘 그렇듯 조용히 식탁을 정리했다. 그녀의 손길은 섬세하고 빈틈이 없었다. 5년 동안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해왔다. 그녀가 정리하는 소리조차도 방해되지 않았다. 지훈은 그녀의 뒤를 쫓아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는 남은 음식들을 버리지 않고 정성스럽게 작은 용기들에 담고 있었다. 랍스터 꼬리살 몇 조각, 잘 익은 아보카도 반 개, 그리고 고급 스테이크 소스 약간. 그 모습은 도둑질이라기보다는 마치 어머니가 가족의 식사를 챙기는 것처럼 보였다. 지우는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동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죄책감도 없었다. 오직 진지함과 고요함만이 있었다. 지훈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다. 그날 오후 늦게 이미영이 퇴근할 시간이 되었다. 지훈은 박 비서에게 오늘은 직접 운전하겠다고 말했다. 박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평소 주인의 변덕에 익숙한 듯 순순히 응했다. 지훈은 그의 독일제 세단에 올랐다. 그는 엔진을 켜지 않고 이미영이 저택의 뒷문으로 나오기를 기다렸다.
정확히 오후 6시 30분. 그녀는 평소보다 조금 더 무거워 보이는 낡은 가방 2개를 들고 나왔다. 그 가방들은 그녀의 조용한 존재감과는 달리 꽤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었다. 지우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의 의심이 사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이미영은 저택에서 멀지 않은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지후는 가로등의 희미한 불빛 아래에서 그녀의 뒷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버스가 도착하자 그녀는 무거운 가방들을 들고 힘겹게 버스에 올라탔다. 지후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차를 몰아 버스 뒤를 따랐다. 그의 차는 버스의 낡고 투박한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다. 해운대의 화려한 불빛은 점점 멀어지고 도시의 어두운 이면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고급 백화점들이 줄지어 서 있던 거리는 어느새 허름한 상점들로 바뀌었고 깨끗한 아스팔트 도로는 포장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좁고 어두운 골목길로 이어졌다. 지후는 평생 동안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특권적인 세계가 얼마나 좁았는지를 깨달았다. 이 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세상 밖으로 발을 내딛고 있었다. 이 미스터리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사건이 될 것이었다. 강지훈의 고급 세단은 버스의 뒤를 조용히 따랐다. 해운대의 화려한 불빛은 어느새 먼 기억처럼 사라지고 창밖으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졌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낡고 빛바랜 간판들이 어둠 속에서 흐릿하게 빛나고 있었다. 버스는 익숙한 도시의 도로를 벗어나 구불구불한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다. 지후는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아도 이곳이 부산의 소외된 지역 중 하나인 은평동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다. 언론을 통해 접한 빈민가나 달동네는 그저 머릿속의 개념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그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다. 버스가 낡은 정류장에 멈춰 서자 이미영이 무거운 가방 2개를 들고 내렸다. 그녀는 익숙한 듯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지우는 잠시 차를 세우고 그녀의 뒤를 따를지 말지 망설였다. 그의 본능은 이 위험하고 낯선 곳에서 벗어나라고 경고했지만 그의 호기심은 그를 앞으로 밀어붙였다. 그는 조용히 차에서 내려 검은색 캐시미어 코트에 깃을 올리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골목길은 시멘트 바닥이 울퉁불퉁하고 군데군데 젖어 있었다. 지훈의 고급 가죽 구두가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다. 이미영은 익숙한 듯 골목길을 가로질러 걷다가 한 허름한 건물 앞에 멈춰 섰다. 그녀는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어깨는 무거워 보였다. 지훈은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삶의 무게가 그 가방들보다 훨씬 더 무거울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녀는 가방 하나를 들고 낡은 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머리가 희끗한 할머니 한 분이 그녀를 맞이했다. 이미영은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에게 가방 안에 음식들을 건넸다. 지훈은 그녀의 얼굴에 번진 따뜻한 미소를 보았다. 그 미소는 그가 5년 동안 그녀에게서 본 그 어떤 표정보다도 진실되어 보였다. 이미영은 몇몇 집들을 더 방문했다. 각 집마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그들에게 음식을 건넸다. 어떤 집에는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어떤 집에는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노인이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늘 부드러웠고 그녀의 손길은 늘 따뜻했다. 지후는 그녀가 그의 저택에서 가져온 음식들을 그들과 나누는 모습을 보며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도둑질이 아니라 나눔이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의 의도를 오해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가슴 속에 있던 날카로운 의심의 가시는
부끄러움과 혼란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이미영은 한 빌라 건물로 들어갔다. 그곳은 다른 집들보다도 더 낡고 허름해 보였다. 지훈은 그녀가 들어간 건물 아래에 숨어 기다렸다. 창문은 깨져 있었고 방음은 전혀 되지 않는 듯 안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가 지훈의 귀에 닿았다. 엄마, 오늘 약사 왔어?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지훈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가 본능적으로 창문에 귀를 기울였다. 반만 살 수 있었어, 아들아. 약값이 또 올랐어. 이미영의 목소리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고요함을 잃고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의사 선생님이 태우가 말을 시작하다 멈추자 이미영이 속삭였다. 나도 알아, 내 아들. 어쩔 수 없어. 모든 것이 너무 비싸졌어. 다행히 적어도 우리 배는 고프지 않아. 지훈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는 그제야 그녀가 그의 저택에서 음식들을 가져간 진정한 이유를 깨달았다. 그것은 그녀의 아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아파트 안에는 그의 가정부가 아니라 한 어머니의 절망이 있었다. 물리치료는 아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엄마, 나 다리가 더 아파지는 것 같아. 이미영의 목소리는 울음을 참는 듯했다. 알아, 내 아들. 하느님은 위대하셔. 우리는 해결책을 찾을 거야. 지우는 자신의 존재의 모든 섬유에서 고통을 느꼈다. 그의 전체 인생관이 지금까지 그가 무시해왔던 현실들에 의해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했는지를 깨달았다. 이 밤,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 강지우는 그날 밤 자신의 저택으로 어떻게 돌아왔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의 의식은 온통 은평동의 낡은 아파트에 머물러 있었다. 75년간 그는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느껴본 적이 없었다. 가난과 절망은 그에게 신문 기사나 다큐멘터리 속의 흑백 이미지일 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이미지들은 생생한 색채와 소리를 가진 현실이 되어 그의 영혼을 짓눌렀다. 창가에 서서 멀리 반짝이는 해운대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 빛들은 이제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식사 테이블에서 유독 조용했다. 이미영은 늘 그렇듯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손길은 평소와 다름없이 능숙했지만 지훈의 눈에는 이제 그 모든 움직임에 깃든 고단함과 조용한 힘이 보였다. 그녀는 그의 호화로운 삶을 돌보며 동시에 자신의 존재가 조용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견뎌내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늘 공손했지만 그 눈빛 속에는 그가 이전에는 결코 주목하지 않았던 지혜와 존엄의 흔적이 있었다. 식사를 하던 지훈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박순희 씨. 그는 이미영의 이름이 아니라 그가 조사한 가정부의 이름으로 그녀를 불렀다. 이미영은 순간 멈칫하며 그의 이름을 듣고 놀란 듯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진짜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긴장했다. 지훈은 말을 이었다. 어젯밤에 어디 가셨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녀의 눈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아들의 약을 살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것들은 버려질 음식들이었습니다. 제 동네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 허락해 주신다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지우는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영 씨.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진짜 이름을 불렀다. 오히려 이제부터는 음식을 더 많이 만듭시다.
이미영의 얼굴에 있던 놀라움은 서서히 감사함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날부터 강지훈의 집에 있는 음식의 양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저녁 식사는 더 많은 양으로 계획되기 시작했고, 지훈은 자주 시장에서 추가 식품을 가져와 실수로 더 샀다며 주방에 두었다. 이미영은 조용히 기뻐했다. 그녀는 이제 더 많은 이웃들을 도울 수 있었다. 그들은 말없는 합의를 이루었다. 그녀는 매일 저녁 지훈의 저택에서 남은 음식을 가득 담은 가방을 들고 떠났다. 지훈은 결코 그녀를 막지 않았다. 그들의 관계는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관계를 넘어 한 인간으로서의 존경과 이해의 관계로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며칠 후 강지훈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박준호 비서와 대화하고 있었다. 이 박순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게. 지훈의 말에 박 비서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가정부 말입니까? 특별히 알아볼 것이 없는데요. 지훈은 얼굴을 찌푸렸다. 그녀의 과거, 가족, 그리고 왜 그런 곳에서 살고 있는지 모든 것을 알아봐 주게. 박 비서는 주인의 갑작스러운 관심에 의아해하면서도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그날 저녁 박준호 비서는 강지훈에게 보고서를 건넸다. 보고서의 내용은 지훈을 깊이 동요시켰다. 이미영은 단순한 가정부가 아니었다. 가정에서 일하기 전에 그녀는 한국어 문학으로 석사 학위를 받았고 대학 교수였다. 그녀의 남편 역시 같은 희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아들 김지호가 5살 때 그의 이동성에 영향을 미치는 희귀한 퇴행성 질환으로 진단받았다. 그 질환은 치료가 불가능했고 단지 진행을 늦출 수 있는 비싼 치료만이 있을 뿐이었다. 이미영은 아들의 치료를 돌보기 위해 학문적 경력을 포기하고 더 유연한 일정을 제공하는 가사일로 전환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한 문장은 지훈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은평동의 작은 동네 센터에서 아이들에게 무료로 문학을 가르친다. 한때 대학 강의실에서 고전을 가르치던 그녀는 이제 낡은 의자에 앉아 가난한 아이들에게 같은 지식을 나누고 있었다. 지훈은 자신의 무지함이 부끄러웠다. 그는 75년 동안 이 세상을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이런 종류의 진정한 희생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부가 얼마나 공허하고 무의미했는지를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이미영을 직접 만나러 갔다. 그에게는 더 이상 숨길 것이 없었다.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다. 강지훈은 이미영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그녀는 늘 그랬듯이 조심스러운 걸음으로 방에 들어섰다. 그녀의 눈에는 약간의 걱정이 서려 있었다. 지훈은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고 평소와는 달리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미영 씨, 당신은 교수였군요. 이미영의 눈이 크게 뜨였다가 이내 깊은 슬픔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다. 네, 그랬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렸다. 지훈은 그녀의 반응을 예상했는지 굳이 더 캐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사생활을 존중하면서도 그녀의 삶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었다. 왜 그만두셨나요? 지훈의 질문은 직접적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보다는 진정한 이해를 구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다. 이미영은 잠시 망설였다. 그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는 것은 항상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하지만 지훈의 눈빛은 그녀에게 신뢰를 주었다. 태우가 아팠어요. 남편도 같은 병을 앓으셨고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태우까지.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대학은 제가 강의 시간을 바꾸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제 경력과 제 아들 사이에서.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 담긴 슬픔은 숨길 수 없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은 그의 가슴을 깊이 울렸다.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녀는 모든 보석을 팔아 회사를 살렸다. 당시 그는 어렸기에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가족을 위한 희생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미영의 희생은 그의 어머니의 그것과 결이 같았다. 어머니라면 누구나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미영이 마치 단순한 사실을 말하듯 덧붙였다. 그날 밤 지훈은 다시 은평동으로 향했다. 이번에는 그녀를 미행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동네를 더 가까이에서 느끼기 위해서였다. 그는 차를 멀리 세워두고 좁은 거리를 걸었다. 그의 고급스러운 옷과 차림새는 이곳에서 낯설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의 주변에서 그는 도시의 두 얼굴을 보았다. 멀리 보이는 해운대의 화려한 불빛은 단지 그림자처럼 느껴졌고 이곳의 낡은 건물들은 현실의 무게를 묵묵히 견디고 있었다. 그는 이미영이 무료 강의를 하는 작은 지역 사회센터를 발견했다.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다. 5명의 아이들이 그녀 주변에 모여 있었고 그들의 눈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녀는 한국 문학의 고전을 읽어주고 있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캐릭터에 따라 부드럽게 변했고 아이들은 완전히 몰입하고 있었다. 그들 중 한 명은 목발을 짚고 있었다. 바로 김지호였다. 소년의 얼굴에 비친 자부심과 행복을 보는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곳에서, 이 작은 교실에서 지호는 더 이상 장애를 가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그저 어머니의 지식과 열정을 함께 나누는 학생일 뿐이었다. 지훈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가졌지만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조건 없이 베푼 적이 없었다. 그는 항상 대가와 이득을 계산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이미영은 그토록 적은 것을 가지고도 그토록 많은 것을 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이기적인 존재와 이미영의 희생적인 삶을 비교하며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은 그에게 낯선 것이었다. 그는 사회센터를 떠나 어두운 거리를 걸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그의 얼굴을 때렸지만 그는 거의 느끼지 못했다. 그의 마음은 지금까지 본 것들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평생 동안 자신의 부와 권력을 당연하게 여겼다. 그의 손에 굳은 살이 없었고 그의 식사는 세계적인 요리사들에 의해 준비되었다. 그러나 겨우 30분 운전 거리에 있는 곳에서 사람들은 음식을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공정할 수 있지? 그는 결코 그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지를 보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는 자신의 돈을 오직 자신을 위해 써왔다. 그는 변화하고 싶었다. 단순히 돈을 기부하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을 하고 싶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이미영을 다시 만났다. 그의 눈빛은 전날 밤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는 이제 그녀를 고용인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스승으로 보았다. 강지우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 이미영에게 다가갔다. 그는 어젯밤 은평동에서 보았던 모든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다. 그녀가 가져간 음식들이 누구에게로 가는지, 그녀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녀가 얼마나 고귀한 사람인지를. 지우는 이제 그녀를 볼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75년간 쌓아온
그의 모든 부와 명예가 그녀의 한순간의 희생 앞에서는 너무나 하찮아 보였다. 이미영 씨, 저와 잠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영은 놀란 듯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세한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의 진지한 표정은 그녀를 더욱 긴장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를 거실로 데리고 가서 편안한 소파에 앉혔다. 평생을 서서 일해온 이미영은 소파에 앉는 것이 어색한 듯 보였다. 지난밤에 당신을 따라갔습니다. 지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이미영은 눈이 동그래졌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당신이 가져간 음식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았습니다. 당신은 도둑이 아니라 천사였습니다. 이미영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저는 단지 음식들이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서 괜찮습니다. 이미영 씨,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저는 궁금합니다. 당신은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온종일 제 집에서 일하고 나서 왜 무료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이웃들을 돌보십니까? 이미영은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녀는 재빨리 눈물을 닦아냈다. 저는, 사장님, 저는 아이들이 교육을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원에 갈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 아이들이 그를 통해 새로운 세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에게 아무런 이득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이득에 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때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가르칠 수 있다면 저는 가르칩니다. 그것이 제가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훈은 그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다. 그는 평생을 이득이라는 단어 속에서 살아왔다. 그는 자선 행사에 기부했지만 그것은 항상 사업적 이득이나 세금 공제를 위한 것이었다. 그는 결코 내가 무엇을 되돌려 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미영은 그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고 있었다. 태우는 어떤가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미영의 표정이 다시 슬픔으로 변했다.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아들의 병에 대해 설명했다. 희귀한 근육 질환입니다. 제 남편도 같은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치료법은 없습니다. 단지 그 진행을 늦출 수 있는 치료만 있을 뿐입니다. 고통을 줄이고 근육 기능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하지만 그 치료는 비쌉니다. 지훈은 마음이 아팠다. 그는 수십억 원을 투자 결정에 순식간에 사용했다. 그는 고급 시계를 구매하는데 이미영의 연간 급여보다 더 많은 돈을 썼다. 그리고 여기 이 여성은 아들의 약을 사기 위해 투쟁하고 있었다. 제가 도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훈이 말했다. 이미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사장님, 그것이 당신이 여기 온 이유입니까? 자선을 베풀기 위해서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아니요, 이미영 씨.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다. 자선이 아닙니다. 정의입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배우고 싶습니다. 이미영은 혼란스러워 보였다. 저에게서요? 무엇을요?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요?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다. 제 인생의 75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당신처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당신은 그토록 적은 것을 가지고도 그토록 많이 줍니다. 당신은 자신의 학문적 경력을 포기했지만 여전히 가르칩니다. 당신은 고통 속에서도 존엄성을 유지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저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미영은 잠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에 대한 불신과 함께 깊은 연민이 있었다. 인생은 단지 얻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사장님. 그것은 주는 것, 사랑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제 아들은 저에게 매일 그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지훈은 그 작은 아파트에서 이 소박한 여성으로부터 자신의 호화로운 저택과 부유한 친구들에게서 결코 배우지 못했던 것을 배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깨달았다. 그는 진정으로 변화하고 싶었다. 제가 진심으로 당신과 태우를 돕고 싶습니다. 지훈이 다시 말했다. 자선이 아닙니다. 그냥 옳은 일입니다. 이미영은 한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실을 보았다. 사장님,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세계와 제 세계는 너무 다릅니다. 당신이 하루나 이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것은 쉽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매일 매 순간. 제가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군요. 아니요. 이미영이 말했다. 당신이 이해하려 노력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많이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선이 아니라 공정함이 필요합니다. 그 말은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이미영 씨. 그날 밤 지훈은 그의 커다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침실은 이미영의 전체 아파트보다 컸다. 그의 옷장에는 그가 평생 입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옷들이 있었다. 그의 시계 컬렉션은 수억 원의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는 가난하다고 느꼈다. 그의 삶에서 의미, 목적, 그리고 진정한 연결성이 부족하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태로 머물러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로 결심했다. 강지훈은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그의 비서 박준호는 사장의 달라진 모습에 의아해했다. 지훈은 늘 정해진 시간에 정확하게 움직였지만 오늘은 그의 발걸음이 더 가볍고 눈빛은 어떤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다. 박 비서, 우리 회사 변호사팀과 재정 고문들을 오늘 저녁에 모두 불러주게. 그리고 내 재산 전체에 대한 현황 보고서도 준비해줘. 지훈의 말에 박 비서는 놀랐다. 이런 긴급하고 이례적인 지시는 처음이었다.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은 창밖의 부산 도시를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해운대의 마천루들이 이제는 더 이상 그의 성공을 상징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단지 그의 삶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증거일 뿐이었다.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하려고 하네. 이봉구 씨. 아니, 박 비서. 자네도 곧 알게 될 걸세. 지훈은 박 비서를 보며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3시간 동안 법률 및 재정팀과 회의를 했다. 회의실을 나서는 그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다. 그들의 사장은 상속받은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그것도 세금 감면이나 사업적 이득을 위한 재단이 아니라 순수한 공익을 위한 재단이었다. 지우는 그들의 표정을 개의치 않았다. 그의 마음은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느꼈다. 회의가 끝난 후 지훈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쳤다. 사진들이 그의 인생을 보여주었다. 독재 시대의 재벌 제국을 건설한 그의 할아버지, 60년대와 70년대에 그것을 확장한 그의 아버지,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그저 관리했을 뿐인 그 자신. 그는 결코 진정한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없었다. 그는 결코 생존을 위해 투쟁할 필요가 없었다. 한 사진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의 어머니였다. 젊고 아름다웠을 때의 모습. 그녀의 눈에는 그가 거의 잊고 있었던 온화함이 있었다.
대현아, 하인들도 우리처럼 가족이 있단다. 그녀가 말했던 것을 기억했다. 지훈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녀가 지금 그를 볼 수 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 그는 그녀의 지혜를 이제야 이해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강지훈은 서울로 출발했다. 운전하는 동안 그는 이미영과 김지회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의 용기, 그들의 존엄성, 그들의 사랑. 그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최신식 건물이었다. 부산의 지역 병원과는 완전히 달랐다. 최고의 의사들, 최신 장비, 깨끗한 시설. 지훈은 지호가 입원한 병실을 찾았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지호가 침대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미영은 창가에 서 있었다. 서울의 전망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둘 다 그가 들어오자 돌아보았다. 최 아저씨. 지호가 반갑게 외쳤다. 안녕 지호야. 지훈이 미소 지었다. 기분이 어떠니? 훨씬 좋아요. 소년이 말했다.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해요. 지훈은 이미영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잘 지내셨어요? 그녀가 말했다. 호텔은 너무 좋습니다. 사실 너무 좋아서 거의 불편하게 느껴진다고요. 지훈은 그녀의 문장을 끝맺었다.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는 지에게 선물 가방을 건넸다. 소년이 그것을 열자 최신형 태블릿이 나왔다. 와! 지호가 숨을 들이켰다. 이게 저를 위한 거예요? 물론이지. 지훈이 말했다. 네가 여기 있는 동안 공부하고 게임하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지훈은 이미영의 눈에 있는 걱정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그들이 사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였다. 지호야, 엄마와 잠시 이야기해도 될까? 지훈이 물었다. 곧 돌아올게. 지호는 이미 새 태블릿에 푹 빠져 있었다. 네, 물론이죠. 그가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지훈과 이미영은 복도로 나갔다. 그들 앞에 놓인 대화는 그들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이었다. 강지훈은 서울대학교 병원 복도에 서서 이미영과 마주했다.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단단했다. 이미영의 표정은 여전히 경계심을 풀지 않고 있었다. 지훈은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미영 씨, 태우의 치료는 이제부터 제가 전적으로 책임지겠습니다. 그의 말은 단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장님,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자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구걸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강한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압니다. 지훈이 말했다. 이것은 자선이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입니다. 당신과 태우의 인생에 대한 투자. 이미영은 지훈의 말에 혼란스러워 보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지훈이 솔직하게 말했다. 제가 가진 모든 재산은 저에게 공허함만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가진 것이 거의 없는데도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삶의 방식을 배우고 싶습니다. 지훈은 말을 계속했다. 저는 제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여 김지호 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재단은 태우와 같은 희귀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는 데 전념할 것입니다. 의료비, 물리치료, 교육, 모든 것을 지원할 것입니다. 이미영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이것은 너무나 큰 일입니다. 사장님, 왜 제 아들의 이름을 붙이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우는 저에게 희망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저는 태우가 낫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태우가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미영 씨, 저는 당신이 이 재단의 운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미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지훈을 바라보았다. 제가요? 저는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이 문제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당신은 아들의 병 때문에 직장과 명예를 포기해야 했고 이웃들을 돕기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했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의 필요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희망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재단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미영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지훈의 제안은 너무나 엄청나서 그녀의 작은 삶에 감당할 수 없을 것처럼 느껴졌다. 저는, 사장님, 저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비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이 재단은 제가 지금까지 해온 어떤 사업보다도 중요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제 가정부가 아닙니다. 당신은 제 동반자입니다. 이미영은 지훈의 진심을 보았다. 그녀는 그의 눈에서 진정한 존경심을 느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 그녀의 인간성에 의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목적을 찾았다. 하지만 제 아들은 그도 제게서 엄마가 필요합니다. 이미영은 마지막으로 주저했다. 재단은 서울에 본사를 둘 것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우리는 병원 근처에 아파트도 마련할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부산과 서울을 오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를 미리 해결해 놓은 듯했다. 이미영은 눈을 감았다. 그녀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고 있었다. 그녀는 지훈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그녀의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아들을 위한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아니, 강지훈 씨. 그녀의 말에 지훈은 미소를 지었다. 이제 저를 그렇게 불러주세요. 이미영 씨.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한때 고용인과 피고용인이었던 그들은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동반자가 되었다. 지훈의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은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새로운 삶은 강지훈에게도 이미영에게도 낯설었다. 이미영은 부산 해운대에서 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다. 창밖으로는 해운대의 바다 대신 서울의 빽빽한 도시 풍경이 펼쳐졌다. 그녀는 짐을 풀고 김지호의 방을 꾸몄다. 지호의 방은 햇빛이 잘 들었고 넓었고 깨끗했다. 그녀는 그동안 태우에게 해주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주기로 결심했다. 강지우는 매일 아침 이미영에게 전화했다. 그는 그녀의 일상에 대해 물었고 지호의 상태에 대해 물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대화가 아니었다. 그것은 두 친구 혹은 두 동반자의 대화였다. 그들은 종종 지호의 치료 계획에 대해 논의했고 재단 운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지호는 이미영의 지혜와 통찰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녀는 단순히 어려운 삶을 살아온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깊은 지혜를 얻은 사람이었다. 지호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시작했다. 그의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지호는 놀라울 정도로 용감했다. 이미영은 매일 지호의 옆을 지켰다. 그녀는 그를 위해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려주었다.
지훈은 매일 병원을 찾아와 그들을 보았다. 그는 지호와 함께 태블릿으로 게임을 했고 이미영에게는 차를 사다 주었다. 그는 그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호는 치료 도중 갑작스러운 통증을 호소하며 비명을 질렀다. 이미영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다. 의사는 즉시 지호에게 진정제를 투여했고 지훈은 이미영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미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심하게 떨렸다. 지훈은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를 안심시켰다. 괜찮을 겁니다, 이미영 씨. 지호는 강한 아이입니다. 이미영은 지훈의 품에 안겨 흐느꼈다. 그녀는 오랫동안 참아왔던 모든 두려움과 슬픔을 쏟아냈다. 제 아들이에요. 제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다. 지훈은 그녀를 품에 안고 등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했다. 그는 그녀의 아들을 치료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었다. 그는 단지 그녀의 곁에 있어 줄 수 있을 뿐이었다. 밤늦게 지호는 안정을 되찾았다. 이미영은 지호의 침대 옆에 앉아 잠든 아들의 손을 잡았다. 지훈은 그녀의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수많은 말들을 담고 있었다. 그들은 이제 한 가족과 같았다. 고통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희망을 품는 가족. 이미영은 지훈에게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저는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경,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강렬한 감정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조용하고 자연스러웠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기에는 아직 일렀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김지호의 상태가 안정되고 난 후 이미영은 병실의 작은 간이 침대에서 잠시 눈을 붙였다. 강지우는 그녀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병원 복도를 거닐었다. 밤이 깊어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온했다. 며칠 전만 해도 그는 이토록 혼란스럽고 공허한 삶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마음은 희망과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삶의 목적을 찾았다. 이미영이 잠에서 깨어나 복도로 나왔을 때 지훈은 그녀가 앉아있는 의자 옆에 앉았다. 괜찮아요? 그가 물었다. 이미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장님, 아니, 강지훈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잠에 취한 듯 나지막했다. 이 모든 것이 없었다면 저는 지호의 통증보다 더 큰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훈이 말했다. 저는 제 인생의 대부분을 돈을 버는 데 썼습니다. 저는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돈은 저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더 큰 공허함만을 가져다 주었을 뿐입니다. 이미영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저는 당신과 태우에게서 그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그저 당신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살아야 할 이유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서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배웠습니다. 이미영은 지훈의 말에 감동했다. 그녀의 마음은 그에 대한 존경심과 깊은 연민으로 가득 찼다. 그는 부유하고 강력한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외롭고 공허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그의 외로움을 이해했다. 강지훈 씨, 제가 당신의 가정부였을 때
저는 당신이 얼마나 외로운 분인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혼자였습니다. 당신은 항상 침묵 속에 있었습니다. 지우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습니다. 저는 늘 혼자였습니다. 제 주변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제 돈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이미영 씨. 당신은 저를 있는 그대로 보아주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꾸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이 존경스럽습니다. 지우는 이미영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이미영 씨, 태우가 회복하고 나면 우리 함께 해요. 재단을 운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함께 삶을 살아갑시다. 이미영은 지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삶에서 처음으로 그녀의 가치가 돈이 아니라 그녀의 인간성에 의해 인정받는 순간이었다. 강지훈 씨,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마음은 서로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되기에는 아직 일렀다. 그러나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한때 고용인과 피고용인이었던 그들은 이제 세상을 바꾸기 위한 동반자가 되었다. 지훈의 마음속에 있던 공허함은 희망으로 채워지고 있었다. 그는 이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나눌 수 있었다. 그는 비로소 진정한 삶을 시작하고 있었다. 몇 달이 흘렀다. 김지호는 치료에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물리치료와 꾸준한 약물 치료 덕분에 그의 근육 기능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이제 그는 목발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이미영의 얼굴에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희망과 안도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의 아들도 혼자가 아니었다. 강지우는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다. 그의 삶은 이미영과 지호의 존재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는 아침마다 이미영에게 전화해 지호의 상태를 물었고 이미영은 그에게 재단 운영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그들의 관계는 깊은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동반자의 관계로 발전했다. 어느 맑은 오후, 지훈은 이미영과 지호를 데리고 한강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다. 지호는 지훈이 사준 새 운동화를 신고 힘차게 걸었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다. 아저씨, 저 보세요. 이제 저도 달릴 수 있어요. 지호가 외쳤다. 지훈은 눈물이 핑 도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지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다. 이미영은 그들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녀의 눈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이미영과 지호를 그의 집으로 초대했다. 예전 부산의 저택이 아니라 서울 교외에 위치한 소박한 단독주택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이미영과 지호와 함께 살고 싶었다. 그들의 저녁 식사는 단순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했다. 지훈은 이미영의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미영 씨, 당신은 제 삶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평생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미영은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강지훈 씨, 당신은 너무나 좋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너무나 다릅니다. 아닙니다. 이미영 씨, 이제 우리의 삶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은 저에게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고, 저는 당신과 지hu에게 제가 가진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들을 쏟아냈다. 그녀는 지훈의 진심을 보았다. 그는 더 이상 돈 많은 재벌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녀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한 남자였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강지훈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며칠 후 은평동의 새로운 복지관이 문을 열었다. 김지호 복지관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이미영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을 맡았다. 복지관은 지호와 같은 병을 앓는 아이들을 돕고 지역 주민들에게 교육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훈은 복지관의 개관식에 참석해 모두에게 연설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저의 인생은 이미영 씨를 만나기 전과 후로 나뉩니다. 그녀는 저에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와 함께 이 복지관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이미영과 지호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았다. 지호는 이제 스스로 걸어 다녔고 그의 얼굴은 건강하고 행복해 보였다. 지훈은 이미영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다. 그들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해운대와 은평동의 다른 세계에 속하지 않았다. 그들은 사랑과 희망이라는 하나의 세계에 속해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다.